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팩이라고 저 요약집 올려놓은 걸요,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라이브 보시고 베이직 팩도 한 번쯤 보시면요,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1, 2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생명보험협회에서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되게 두껍거든요. 이거를 정말 많이 압축한 겁니다. 정말 많이 압축한 거다 보니까 이게 원투가 그 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한 거냐면 1일차 강의를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다시 보기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잘 보시면 제가 1일차를 파트 3를 했고요, 2일차를 파트 4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파트 3랑 파트 4를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맞으시면 시험 합격하는데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배점이 높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파트 3랑 파트 4가 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집중적으로 강의했고요. 파트 1, 2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고 너무 양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부분 포기할 것 좀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형태를 띈 게 이쪽 집게 강의니까 오늘도 중요 부분만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파트 1, 2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사실은 이 라이브 3일차 방송도 좋지만 조금 더 다양한 학습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보다는 3, 4에 좀 집중하자. 저는 합격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파트 1, 2는요, 각각 10문제씩이 출제되고요. 시험 문제를 받으시면요, 앞장이 파트 1,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10문제가 출제되죠. 30점, 30점, 이 나오겠죠. 외우는 것보다는요, 저는 재학습을, 제 이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들으시던가요, 아니면 나는 고득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문제풀이를 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풀이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랑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시험에는 가끔 등장하지만 그 여기 중요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근데 시험에 가끔 등장하긴 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문제풀이로 모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같이 학습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파트 1, 2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파트 2의 세금 부분 때문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MD 앱을 들어가시면 1주 집중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촬영을 해 놓은 건데요, 근데 그게 아나운서 성우랑 같이 촬영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더 편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파트 2의 생명보험 세제가 짧은 영상으로 3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한 7, 8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거만 학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제는 오늘 따로 다루지는 잠깐만 다룰 거고요. 정말 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걸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파트 1부터 볼게요. 자, 파트 1인데요. 파트 1, 2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요. 네,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텍스트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조금 피로도가 있더라도 제 말에 좀 귀 기울여서 집중하시면 문제 없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역사는요, 과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해보다는 암기가 조금 필요한 건데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부터 볼까요? 고대에도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에라노이와 콜레기아였습니다. 에라노이는 뭐냐면 종교적 공제, 종교자가 들어가고요. 콜레기아는 상호 부조, 뭔가 상호 부조는 서로 도와주는 거겠죠. 자, 콜레기아는 상호 부조고 에라노이는 종교인데요.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힘들면 뭔가 의지하고 싶잖아요. 절대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콜레기아는 뭐예요? 기아가 배고픈 상태죠. 그럼 상호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거는 상호 부조는 기아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를 단골로 바꿔 출제합니다. 에라노이가 상호 부조고 콜레기아가 종교다,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무역이 뭘로 발달했죠?
기차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항해, 배가 많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배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호회 이름이 뭐냐면 길드입니다. 그래서 길드는 뭐냐면 중세 시대의 보험 제도, 생명보험 같다. 그래서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험을 가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때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면 내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모아서 배가 뒤집혀서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보험금으로 주는 이런 제도를 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톤틴연금이라고 있어요. 톤틴연금은 뭘까요?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만든 겁니다. 연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기억해 주세요. 이탈리아 은행가, 은행 사람인 톤티가 만들었는데 이 톤틴 연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돈을 꾸는 걸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죠. 그럼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유유자금을 융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국가는 다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갚을 때 한 방에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는 거예요? 종신연금, 이 국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야금야금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명보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의 중세 때가 톤틴연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톤틴연금은 은행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국가의 유유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 대한 혜택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의 생존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헨리란 사람은 사망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파스칼은 생존, 헨리는 사망이라고 외우시는데 쉽게 생파라고 외우세요. 생존율은 파스칼, 생파, 생일 파티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망 할례, 헨리를 할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망 할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면 사망할래 이런 것처럼 사망할래라고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것도 반대로 출제하겠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선 빨간색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연도 외우란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연도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가 출범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좀 빠르죠, 늘. 영국 언제냐면요. 1762년도 영국에서요. 에퀴타블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용어가 낯설죠. 근데 이거는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어디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가 나왔는데 생명보험회사가 나왔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에퀴타블입니다. 근데 저희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지문에서 잘 에퀴타블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문제로 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인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개모임 하시나요? 지금도 개모임 하시죠? 개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삼한시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외울게요. 삼계탕이라고 외워주세요. 개는 삼한시대니까 삼계탕 외우시면 되고요. 보라는 제도는 보신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이걸 또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보신탕, 삼계탕, 삼한시대의 개, 삼계탕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보는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되는 게 신라시대 선덕여왕 생각해보세요. 대표적인 불교 국가였죠. 그래서 불교의 사원에서 이자나 자선으로 보험 사업을 했던 걸 그냥 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개는 하죠? 근데 보는 없죠.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부터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은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빨간색 글자로 써있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의 보험회사가 뭐 우리나라 확 생긴 게 아니라요.
일본에 있는데 대리점만 설치했어요. 뭐 때문에요? 강화도 조약 때문에 들어왔죠. 그럼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21년도에는 처음으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라는 게 생겼고요. 1950년대가 빨간색 글씨 있으시죠? 잘 보세요. 6.25 전쟁 있었잖아요. 4.19 혁명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이 침체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960년대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60년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우리 흔히 뭐 국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였죠. 이때부터. 그럼 60년대에는 뭘 하냐면 국민저축기관으로 보험회사를 지정해 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험이 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 단체보험이 먼저 성장합니다. 단체보험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걸 뭔가 단체에서 가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기억할게요.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이 먼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70년대 넘어오면 이제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고요. 1977년도에 보험의 해로 지정될 정도로 이제 보험이 많이 발전하는 시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요. 보험 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리고 금융 자유화가 실시가 되죠. 우리가 막 그때부터 금융실명제도 도입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보험회사, 그러니까 금융 간에 뭔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2000년대, 뭐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카슈랑스라는 게 도입됩니다. 방카슈랑스는 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뭐 인터넷 보험도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뭐 홈쇼핑도 판매하고 여러 채널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2015년에는 보험을 다 모아놓고 비교해주는 데가 생겼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글씨 위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다음 보시면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요거 이해하면 편합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죠. 사회보장제도는 좀 누가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국가가 해주는 거겠죠. 자, 사회보장제도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생명보험은요. 민영자가 나오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험회사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사회보험 생각하시면요. 국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민영보험은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아마 우리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과 또 경쟁 구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쟁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부터 볼게요. 사회보험은요, 정부에서 독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죠. 그리고 급여, 내가 받는 거나 내는 돈은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겠죠.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죠. 그리고 보장 수준은 어때요? 당연히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거죠. 뭐 엄청나게 잘 살게끔 만드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운영 취지는 그럼 뭐예요?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살자라는 걸 운영 취지로 삼고 있죠. 근데 민영보험은 좀 다릅니다. 민영보험 보험회사 상품들 연금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형태는 뭡니까? 의무가 아니죠. 내 의사로 의미적으로 가입하는 거고요. 급여는요. 내가 받는 돈이나 내는 돈은 계약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보장 수준은 어떨까요?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당연히 상이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별 뭐 형평성이 아니라 적정성, 내가 가입한 만큼 받아가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를 같이 시험 문제 비교하니까요.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요.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연금보험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사회보장제도. 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나부터 볼게요. 사회보험이 뭘까요? 여러분 4대 보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회보험인데요. 4대 보험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국민연금보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료. 우리 병원 갔다 올 때 뭐 혜택 받는 거 있죠? 국민건강보험 있겠죠? 그리고 산재보험 있고 고용보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 그러고 이게 대표적인 사회보험이겠죠.
공공부조는 뭘까요? 공공부조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를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뭘까요?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중에 여기에서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찾아라. 1번 국민연금보험, 2번 산재보험, 3번 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 세 가지를 짬뽕으로 내는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험자 들어가면 사회보험이고요. 복지자 들어가면 사회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2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을 보시면요.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건데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왜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령화,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노후 준비가 부족하죠. 근데 출산은 OECD의 최저래요.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높대요. 그리고 만성질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고령화 문제를 내면서 요거만 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떤 사회냐면 고령 사회입니다. 왜냐면요, 고령화 사회를 2000년에 진입했는데 고령화 사회의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요, 65세 이상, 우리 보험회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65세를요 노인이라고 칭하거든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게 이미 2000년에 진입을 했고요. 2017년에 이미 3년 전쯤에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고령사회 기준은 14%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그리고 2026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건데요. 그 기준은 20%예요. 그래서 7%, 14%, 20%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00년, 2017년, 2026년 각각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까요?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망자 중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는 뭘까요? 암입니다.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요.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죠.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3위입니다. 그래서 암, 심, 뇌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입니다. 점점 우리 1인, 어제 뉴스 보니까 1인 가구가 뭐 10명 중 4명, 뭐 10명 중 3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죠. 그리고 2세대 이하,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만 살고 있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가족은 이제 찾기가 어렵다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신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제이님 제가 답변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이 따로 있거든요. 이 교환이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 요약집으로 탑재했는데 뒤에 정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 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 1일차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만약 못 들으신 분은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20대인 홍길동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20대인데 50대인 변사또는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동일한 상품을 이 두 사람이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보험료가 비싸야 되냐면 건강이 안 좋은 홍길동이 더 비싸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20대인 홍길동과 같은 사람을 많이 모아보니까 대체적으로 50대인 분들보다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어떻게 하죠? 20대를 더 저렴하게 하고 동일한 상품 가입할 때 50대를 더 비싸게 하는 겁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뭐냐면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20대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50대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점점 확률이 점점 정교해지겠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대수협칙이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에 잠깐 써있죠. 서로 다른이라고 써있죠.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누면 동일한 성질의 위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이라고 나옵니다. 치사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와요. 동일한 성질이에요. 서로 다른 성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단체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험 단체의 회사의 안정성도 더 좋아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표는 뭘까요? 생명표는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살고 죽는 거에 관한 통계를 생명표라고 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 생명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생명표인데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전체 국민이나 특정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통계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험 생명표는 다릅니다.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그냥 생명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쓰고 있냐면요. 지금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9회 경험생명표 9회 쓰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쪽집게니까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사망률은 뭐냐면요. 1년간의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 다시요. 사망률은 1년간의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 이거 가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수지상등의 원칙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합, 여러 계약자가 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한 사람이라고 가끔 물어봐요.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합은요. 보험회사가 그 합을 다시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보험료의 합과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은 같다.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잘 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계약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다르게 제가 너무 무식하게 얘기했나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요.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로 자주 물어보는 건 계약자의 자격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법인은 회사잖아요. 계약자는요, 사람이 돼도 되고 회사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제한 없습니다. 돈 내는 사람 한 명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계약자도 여러 사람이 돼도 됩니다. 자, 그 대신 계약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19세 미만은 아무래도 돈 낼 능력이 좀 덜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피보험자를 볼까요? 피보험자 뭐예요?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자, 보험사고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 보험의 주인입니다. 자,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피 흘리는 사람이라고 너무 어려우면 생각하세요. 인원이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명이 돼도 되고, 두 명이 돼도 되고, 세 명이 돼도 됩니다. 이거를 헛갈리시니까 시험 문제 틀리시는데요. 수 제한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타인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난 게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근데 제가 피보험자예요. 근데 제가 사망하면 2억 나오는 그런 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2억 나오는 보험을 가입한지 몰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사인이 들어가겠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자 볼게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누구로부터요? 보험계약자. 계약자가 권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 그럼 그 보험금 이 사람 주세요. 그럼 보험 수익자는 누구냐면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나 자격에 제한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수가 제한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누구예요? 보험금을 주는 사람들이죠.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보험회사 차릴 거예요.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냐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금융감독원이랑 금융위원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험회사 차릴 거예요. 그럼 금융위원회에 허락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보험료 산출 방식인데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거 이해하시려면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회사에서 방식들인데요. 과거에는요. 기억할게요. 3위원 방식이라는 걸 썼고요. 현재는요, 현금 흐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 보험료를 만드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위원 방식은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점은 보험료를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지만, 단점은 되게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기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금 쓰고 있는 현금 흐름 방식은요, 굉장히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고요. 상품 개발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돼 있고, 그 대신 산출 방법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 관련된 비용이 많다. 요 정도만 기억할게요. 요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쪽집게 요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한 건요, 제가 문제로 다음 올려드릴 때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보험계약의 성립인데요. 여러분,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볼게요. 여러분, 계약자가 청약했습니다. 청약은 뭐냐면 저 계약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계약은 성립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보험계약자의 청약만으로는 절대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누가 승낙을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청약부터 볼게요. 청약은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고요.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1일차 때 학습하셨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1일차 한번 복습하세요. 분류식 계약이었죠? 특별한 방식 없습니다. 구두로도 청약할 수 있다고 했죠? 굳이 청약서에 사인할 필요 없었습니다. 자, 청약철회 볼게요. 청약철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품입니다. 반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청약을 반품시키는 겁니다. 홈쇼핑에서 옷 산 다음에 반품시키듯이 반품시키는 건데요.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홈쇼핑도 언제든지 언제까지 반품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죠. 우리가 가는 기간이 있는데, 청약철에도 자,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준은 30일입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내가 증권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그리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두 개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불가한 계약들이 있어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반품을 할 수 없는 계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단 계약입니다. 진단 계약 뭐예요? 1일차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진단받고 오세요 라고, 죄송합니다. 보험회사가 진단받고 오세요, 의사한테 진단받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걸 진단 계약인데, 진단 계약은 청약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의 체결계약인데, 여기서 전문보험계약자가 뭐예요? 여러분, 전문보험계약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큰 뭔가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계약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회사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전문보험계약자는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큰 뭔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거는 청약처리 안 돼요. 그리고 보험기간이 내 보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가 1년 미만인 거는요, 청약철회가 안 돼요. 기억할게요. 그럼 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돈을 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환불을 요청한 거잖아요. 반품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되냐면요, 기억할게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돼요. 근데 만일 3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3일이 기준인데, 그럼 보험회사가 미안하니까, 보험회사 잘못했잖아요. 3일 안에가 원칙인데, 그래서 이자를 주는데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줘요. 보험계약 대출율 뭐예요? 어려워요. 약대율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약대율은 굉장히 고금리거든요. 고이율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자로 지급해줘요. 왜? 누구 잘못이냐면 맨 밑에 있죠? 이자를 지급할 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줬다는 거는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뒤에서 한 번쯤 더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기억할게요. 회사가 잘못하면 이자를 줄 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 신용카드로 그냥 돈을 낸 경우, 1회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요, 매출만 취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승낙 거절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청약 철회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죠. 승낙 거절은 누가 하는 걸까요? 승낙을 거절한 건 회사가 하는 거죠. 회사가 승낙 거절하는데, 무진단 계약,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승낙을 거절해야 되고요. 진단계약 같은 경우 아닙니다. 청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무진단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자, 거절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하니까. 근데 이건 회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승낙 거절한 거는 고객의 건강상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건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요 30일 동안에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계약은 승낙된 걸로 봅니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거절 안 하면 이건 승낙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맨 밑에 써 있죠? 승낙 전 보험 사고라고 있어요. 제가 돈을 냈어요. 근데 회사가 돈을 냈는데 회사가 30일 안에 승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만일 여러분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보장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 해줍니다.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장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이거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계약의 효력인데요. 보장 개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장 개시일은 뭐예요? 보장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럼 보장 개시일이랑 여러분들 계약일은 좀 다르겠죠. 계약일은 말 그대로 내가 계약한 날인데 왜 다르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안보험은 며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90일 면책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게요. 보장 개시일이랑요. 계약일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장 개시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승낙하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보장해줬잖아요. 자, 근데 청약 볼게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여기 써있네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이 개시되는 거고요. 밑에 진단계약이 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냈는데요. 볼게요. 자, 제가 진단계약,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계약을 했어요. 근데 진단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납입 완료해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된다. 자, 아까 그랬죠. 이상하네요. 아까 돈만 내면 시작한다며요. 그거는 무진단 계약 얘기예요. 진단이 필요 없는 계약은 돈만 내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 보험료만 내면. 근데 얘는요 달라요. 진단 계약은요 1회 보험료랑 건강진단 두 개가 두 개가 다 이루어진 뒤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받고 1회 보험료 내면요 1회 보험료 낸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거고, 반대로 1회 보험료 내고 건강진단 받으면 건강진단 받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내요. 자, 밑에 볼게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했어요. 이게 뭐예요? 고객이 저기 하는 거잖아요. 내 과거에 아팠던 거, 키 몸무게, 지금 아픈데 이런 거 다 고지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청약철회도 나오고 해지도 나오고 소멸도 나오고 무효도 나오고 엄청 많네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시면요 1회차에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학습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를 꼭 권해드려요. 자, 보면요. 근데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하면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이건 철저하게 고객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밑에 볼게요. 근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았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회사가. 근데 1개월 동안에 회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1개월 지나면요 이거는 계약 해지 못해요. 그리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되면요 해지 못해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도 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왜? 중간에서 보험 설계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도 꼭 알아두세요. 1개월 이상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이렇게 숫자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소멸시효 나왔네요. 여러분 카드 포인트 있으시죠? 카드 포인트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죠? 보험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3년과 2년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험금,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청구권 나오면요 무조건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요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할게요. 근데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왜냐면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이라고 그냥 외우지도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다 3년. 자, 밑에 보시면요. 보험 계약 연령 계산이 있는데 여러분 보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나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이 계약일을요, 다르게 바꿔서요, 다른 문제로 계약일을 다른 이상한 일자로 써서 바꾸니까요, 계약일자를 조금 유심 깊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일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해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리고요. 매년 계약 해당일의 나이가 증가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라 하고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다. 이거 무효 자꾸 헷갈리시면 1회차 보시면 돼요. 무효 뒤에서도 살짝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보험계약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험계약 나이 계산 원칙 뭐였습니까?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린다 그랬죠. 자, 계약일자가 2020년 8월 10일이에요. 근데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90년 1월 10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계약일자에서 피보험자의 생일을 빼면 되죠. 그럼 보험계약 연령은 30년하고 7개월이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린다 그랬죠. 7개월은 6개월보다 위에 있으니까 1을 더해서 이 사람은 31세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7월 10일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8월 10일에서 7월 10일을 빼니까 30년하고 1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린다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 보험 나이는 몇 세일까요? 30세가 되겠죠. 이게 계산 문제로 가끔 등장하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일반 실종이란 게 있고요. 특별 실종이라는 게 있고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실종을 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예, 지급해 줍니다. 근데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실종인 경우에는요. 부재자, 실종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냥 이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요.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여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요. 특별 실종이라 그래서 사망보험금 지급해 줍니다. 인정 사망은 수해나 화재 등의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은면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그래서 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 인정 사망은 그냥 수해나 화재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계약에 부활 나왔네요. 여러분,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연체되고 있어요. 사실 계약은요, 2달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실효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연체되고 있는 보험료를 납입해서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해지한급금은요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청구해서 돌려받는 거거든요. 아까 청구권 있었잖아요. 해지한급금을 아직 받지 않은 계약. 그리고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이게 2년 아닙니다. 2년을 엄청 물어보거든요. 3년입니다. 3년 안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활을 위해서 이자를 조금 더 내야 되는데 그 이자는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이자를 좀 납입을 해줘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씨가요. 계약이 해지되고 난 뒤에 보험사고가 난 경우 A씨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숨긴 채 바로 부활 신청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 의사의 진단을 다시 받아오세요. 계약전 알림을 다시 쓸게요. 이런 절차들을 처음 계약할 때랑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 볼게요. 부당한 계약 전환입니다. 실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예를 들어 제가 잘못된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 갖고 있는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돼가지고 새로운 계약으로 그 잘못된 설계사가 새로운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상품이 좋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과거 상품으로 돌리는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이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이건 기한을 물어보는데요.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6개월, 일반 계약에 대한 부활은 3년.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팁 드리면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험 중개사가 행하는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뒤에 보시면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배우실 거거든요. 보험 중개사가 행하는 이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보험 중개사는 안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 중개사는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언더라이팅이 나오는데요. 언더라이팅이 뭘까요, 여러분들? 언더라이팅은 이겁니다. 제가 저 계약할게요. 그럼 아까 며칠 안에 회사가 승낙해야 된다 그랬죠? 네, 30일 안에 승낙해야 되죠.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안에 회사가 받아줄게. 아니야, 미안한데 거절할게. 의사표시를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런데 그럼 제가 청약할 때부터 회사가 승낙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알고 있을까요? 회사는 심사하고 있겠죠. 그거를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험회사 용어로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언더라이팅을 쉽게 생각해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에 이런 걸 내는데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더라이팅은 네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 언더라이팅을 봅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뭐냐면 그 피보험자의 환경을 보는 겁니다. 직업, 운전, 여부,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위험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뭘까요? 이 사람의 신체 상태, 지금의 현재 상태, 연령, 성별, 체격, 플러스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는 어떤 병을 앓았는지 그걸 신체적 언더라이팅이라 합니다. 도덕적 언더라이팅은 뭐냐면 회사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 사기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 사기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뭘까요? 이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의 적정성. 이 사람이 계약자 소득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적 언더라이팅 네 가지를 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클레임이란 게 있는데 클레임은 뭘까요? 언더라이팅은 아까 계약을 제가 청약할게. 그럼 승낙하기 전까지 과정이죠. 그래서 승낙이 잘 돼서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영어로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관련해 업무를 하는 걸 클레임 업무라고 하고요. 이거 왜 하냐면요.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클레임하는 이 담당자들의 요건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보험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들이 좀 많이 터득되어 있어야 되고요. 약관도 잘 알아야 되고 법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파란색 글씨만 볼게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숙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낼까요? 그냥 보통의 의학 지식을 숙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상당한 의학 지식을 숙지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가 3대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기본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는 뭐냐면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 두꺼운 책 있죠? 그리고 청약서 부본. 여러분들이 사인한 게 있고 회사에 내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사인 양식이 있거든요. 청약서가 그걸 부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필 서명을 반드시 안내해야 되고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자필 서명은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뭐 내 가족이 대신해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물어봐요. 실제로 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해주면 된다.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기납입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율. 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줄까요? 예,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걸 연단위 복리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 노란색 볼게요. 만일 고객이 동의한다고 해도요, 절대 고객의 주민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볼게요. 보험 사기 보시면요. 과거에는 연성 사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성 사기가 증가하는데 연성 사기는 뭘까요? 연성 사기는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보다 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연성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겠죠. 왜? 좀 과다 청구하는 거니까. 근데 경성사기는 뭔지 아세요? 일부러 그러니까 보험 사고를 조작하는 걸 경성사기라고 해요. 뭐가 더 조금 악질일까요? 당연히 경성사기가 악질인데요. 요즘에는 경성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왜 그러냐면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조작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거의 파트 1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보험 범죄가 발생되면요. 왜 이게 안 좋은 거냐면 보험 제도의 존립 기반이 위협되고요. 보험 산업 이미지 악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보험 범죄 모방 가능성도 증대되고요. 사회적 병리 현상도 가중되고 공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들의 보험료도 오릅니다. 왜? 수지상등의 원칙은 들어온 보험료와 나간 보험금의 합이 같죠? 근데 보험금이 허투루 나간 거잖아요. 잘못되게 나간 거니까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겠죠. 누가 더 낼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내겠죠.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피해가 거기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보험 사기 계약들은요. 크게 특징들을 갖는데요. 여러분 보험 사기 보시면 적은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고액이겠죠. 그리고 한 건일까요? 아니요.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비연고성이 좀 강한데 비연고성. 그러니까 잘 모르는 데 가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권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저 보험 계약하겠습니다. 자발성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보험 범죄의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 뭘까요?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겠죠. 사기죄까지 포함되고 화재나 방화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하죠. 보험 범죄들은요. 보험 범죄는 입증이 왜 곤란해요? 여러분, 보험금을 청구해야지만이 보험 범죄인지 판단을 할 건데 보험금 청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거든요.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고 죄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오만봉제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그럼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지 활동들을 하는데 엄청 많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 나왔다 검찰 찾으세요. 정부 나왔다 검찰 찾을게요. 다르게 내지 않습니다. 정부 나왔다 검찰 찾으세요. 저는 어느 색깔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랑 검찰이랑 싸우는 거죠. 뉴스 많이 보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검찰 같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스템 나왔다. 금융감독원 생각하세요. 시스템자 나왔다. 금융감독원 생각할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요.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시스템 나오면 그냥 금융감독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두 개가 더 많이 나오는데 민원 나오면 금융감독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배울 보험 중개사 나오면 금융감독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나왔다 금융감독원 차이세요. 그리고 조사반 나왔다 보험회사 차이세요. 조사반 나왔다 보험회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 정부는 검찰. 이러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 이걸 요즘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거 기억할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생명보험은 자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운영하냐면요.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기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보고 듣고 말하기고 이 예방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외울게요. 근데 문제에 나오면요. 어디인지 물어봐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정부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라는 사람들 양성한다. 그리고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부검센터란 얘기 있으니까 딱 뭐예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주고요. 자살 유족들에게 전문 인력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를 진짜 어렵게 내는데 이게 2007년도에 생겼거든요. 이걸 2010년도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요즘 트렌드 문제니까. 그러면 되고, 이건 어디서 운영하냐면 보험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물어보냐면 이 네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농촌에 농약 보관함을 보급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그리고 한강 다리 같은 데 보시면 SOS 생명의 전화가 있거든요. 그 SOS 생명의 전화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위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요.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인데요. 잘 볼게요. 여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장애라는 용어가 있겠죠. 보험회사에서는 장애가 있겠죠. 장애는 뭐냐면요. 상해 질병 치유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과 육체의 훼손 기능 상실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요. 맨 밑에 보시면 5년과 20%를 가로치기로 문제가 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만일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장애, 그러니까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나타난 장애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5년에 20%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험 계약이 2달치가 안 나가면 우리 계약이 실효되고 해지됩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는요, 보험료 독촉기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독촉기간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기간이라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최고기간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 안 냈다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그 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회 이후에 보험료가 연체되면요, 14일, 일반적인 보험은 14일의 최고기간, 독촉기간을 주고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7일의 납입 최고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주는 겁니다. 다시 낼 수 있는 기한을. 그리고 만일 14일을 경과했을 경우에는요, 최고 기간이 끝나는, 기억할게요. 다음 날, 이걸 시험 문제 치사하게 냅니다.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이 해지된다. 엄청 문제네요. 근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 해지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되고요. 전자문서, 메일이죠. 이메일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아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걸 수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받는 건 송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예 가지 않는 걸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자,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의 기재 금지와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 1일차 학습에서 제가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당보험은 뭐예요? 회사가 내가 낸 보험료로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걸 배당보험이라 그랬고, 그게 없고 아예 보험료를 깎아주는 걸 무배당보험이라 그랬죠. 무배당보험이 배당보험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무배당보험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금지사항을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보험회사인데, 여러분, 우리 배당 상품, 우리 유배당 상품이라고 하죠. 유배당 상품을 파는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우리 보험 배당 이만큼 나올 거예요, 말씀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뭔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은요, 아직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절대 쓸 수 없어요. 얼마 배당 나온지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써있죠. 유배당 연금보험은요,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요, 직전 5개년 실적을 근거로 예시할 수 있다. 유일하게 예외는 뭐다? 배당을 쓸 수 없는데 써도 되는 건 5개년도 그 실적을 근거로 한 유배당 연금 상품은 예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 모집이라는 게 있죠. 보험 모집은 뭐예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객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보험을 누군가가 중간에 중개해주거나 대리해주는 거죠. 중개하는 걸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 그러고요. 대리하는 걸 보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험 설계사가 뭐가 있죠? 보험 설계사는 누구냐면 보험회사가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일사전속주의의 제도를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험회사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보험 설계사분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받습니다. 일사전속주의 제도가 뭐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노란색 있잖아요. 교차 모집 제도는 예외가 되는데 일사전속주의 제도는 한 회사에 소속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보험 설계사는 한 회사에 소속되지만 다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차 모집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한 회사, 하나손해보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 MD는 하나손해보험일 가능성이 높죠. 하나손해보험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를 교차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사전속주의 제도의 예외를 뭐라 그러냐면 일사전속주의 예외를 뭐라 그러냐면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내일도 우리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등록해야 되냐면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협회가 이거를 금융위원회가 바쁘다 보니까 위탁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요, 보험 대리점이 있는데요. 보험 대리점은 뭐냐면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협회가 그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을 또 하고 있고요. 영업보증금이라는 걸 내는데요. 이 대리점은요, 개인 대리점은 1억을 내고요, 법인 대리점은 3억을 낸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좀 뒤에 나올 건데요. 이 경우는요,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탁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 대리점 얼마요? 1억, 법인 대리점 3억,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중개사 볼게요. 보험 중개사는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까 생명보험협회가 등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신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한다고요? 금융감독원에 신청한다.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나오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원래 두 가지였죠. 민원이랑 보험중개사인데 하나만 더 기억하면 아까 사기, 시스템 하면 금융감독원,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그러면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인데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원이나 직원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들은,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보험 설계사도 하고 싶고 보험 대리점도 하고 싶고 보험 중개사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해당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설계사나 대리점이나 중개사는 셋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 보시면, 자, 보험 설계사의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다른 거 보시면 뭐 교육과정 20시간 이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자격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요, 합격한 다음에 1년 이내에 교육받으셔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신입보다 뭘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는 경력을 물어봅니다. 경력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경력은요, 별도의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왜? 예전에 다닌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 다녀야 되냐면 1년 이상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3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오답으로 많이 출제하는 게 뭐냐면, 보험 대리점은 2년에 4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2년에 4년이고요.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는 1년에 3년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면요. 자,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신체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표현했었죠. 이런 경우는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복권이 된다면 당연히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겠죠. 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은은에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미경과한 사람,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 취소는 여러분들 내가 그만둔 거랑 취소는 다릅니다. 취소는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뭐 보험료를 유용한 후 3년 미경과자, 이런 분들은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쑥 보시면서 기억해 갈게요. 자, 밑에 등록과 말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프 MD 자격증을 따시려고 합격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등록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직접 신청 불가합니다. 무조건 회사를 끼고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직접 신청 불가능하다, 등록은 꼭 기억할게요. 근데 말소는요 그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말소가 가능하다는 걸 시험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직접 말소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말소 어떻게 할까요? 보험회사에 우선 해촉을 신청해야겠죠. 해촉은 뭘까요? 계약을 이제 파기시키는 거죠. 내가 계약을 위촉이라 그러잖아요. 위촉을 파괴시키는 거죠. 해촉을 신청하시고요. 보험계약, 위촉계약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위촉을 이제 끝내겠죠. 그리고 보험협회 방문, 말소 처리 및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의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소의 절차를 거친다. 증빙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해촉증명서 원본, 내용증명 우편 원본, 신분증 이런 거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등록은 직접 신청 불가능하고요. 말소는 직접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인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뭘까요?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방카슈랑스라 그랬죠? 방카 뭐예요? 뱅크와 인슈런스 보험이 합쳐진 프랑스 말인데요.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가면 창구에서 보험 판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냐면 금융기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만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점포별로 몇 명 한도를 두고 있는 거냐면 2명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모집이 가능해요. 좀 신기하죠? 대면 모집을 해야 되는데 뭐만 가능하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로는. 근데 희한하게 통신수단, 전화나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는요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만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 업자는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럼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은행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도 가능하고요. 상호저축은행도 가능하고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업자 된다 그랬죠. 그리고 조합 및 농협은행도 되는데 노란색 볼게요. 얘는 안 돼요. 우체국은 안 됩니다. 우체국은 금지되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항들이 있고요.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 단계에서는 뭘 안내해줘야 될까요? 보험 모집 종사자의 정보가 당연히 공개되어야겠죠. 그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요. 당신 보험금 청구가 서로 잘 접수됐고요. 심사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는 뭘 알려드려야 될까요? 심사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되는 이유들을 알려드려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글씨는 안 써있는데요. 저를 집중해주시면 뭐가 있냐면 보험금을요 며칠 안에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보험금은 며칠 안에 줘야 될까요? 3일 이내 주는 게 원칙이다. 기억할게요. 근데 만일 3일 이내 못 준다라고 하면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안에 드릴게요. 뭔가 좀 조사가 필요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10일 안에 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제가 필요하면 30일 안에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일, 10일, 30일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요. 보험업법 위반 시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험업법,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 뭔가 징역과 벌금이 있겠죠. 벌금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빨간 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무자격으로 모집합니다. 보험업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요. 무자격,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냥 모집하잖아요. 보험을.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특별 이익의 제공이 있는데요. 특별 이익 제공은 뭐냐면 뭔가 막 수수료를 막 준 거예요. 뭔가 막 혜택을 준 거예요. 고객한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보험 안내 자료 관련 위반이나 설명 의무를 다 못했을 때, 그리고 제가 금지행위들, 보험 설계사분들이 금지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금지행위들을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랑 벌금 다릅니다. 과태료는 빨간 줄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아까는 보험업 법이었잖아요. 법에서 네가 이 법을 어기면 얼마의 과태료, 얼마의 벌금 과태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법이 아니에요. 협정입니다. 보험회사끼리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는 걸 매겨서요, 만들어서요, 이 뭔가의 그냥 보험회사들만의 규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몇 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냐면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 가능하고요. 여기서는요, 아까 법을 어겼을 때랑 동일한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끔 헷갈리게 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볼까요? 아까 보험업법에서는 무자격자가 모집한 경우 얼마였죠? 징역 1년과 우리 1,000만 원의 벌금이었죠. 또는, 근데 여기는요, 무자격자가 모집한 경우는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제재금을 부과하죠. 이건 법이 아니니까 제재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건 아까 법이랑 같아요. 3,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요. 세 번째, 차명으로 해서 임의의 계약을 만들어낸 경우는요, 건별로 납입한 보험료인 기납입 보험료를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건별로 낸 돈을 다 부과시키는 거예요. 보험료를. 네 번째, 실제 모집 설계사와 청약서상 설계사가 다른 경유 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A라는 사람한테 계약했는데 막상 내가 계약한 걸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한 경우는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승항계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승항계약은 뭔지 알아볼게요. 승항계약은요,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B라는 보험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B라는 보험회사로 옮긴 다음에 6개월 동안에 A라는 회사에 있던 계약이, A라는 회사에 있던 내가 A라는 회사에 마지막에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그리고 뒤 3개월간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다음에 B회사에 온 다음에 6개월 안에 들어온 거예요. 6개월, 3개월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A라는 회사에 있는 계약을 B라는 회사에 6개월 안에 그냥 갖고 왔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기간이 앞뒤 3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입니다. 왜냐면 고객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건당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뒤에 넘겨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시험 문제는요, 승환계약이 허용되는 계약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갖고 와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승환계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자, 뭘 괜찮냐면 내 거는 갖고 와도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 거 갖고 와도 되겠죠. 그리고 내 직계 존비속, 내 자녀나 내 부모 거는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도 승환계약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형제자매의 계약은요, 승환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계약은 갖고 오면 건당 100만 원 제재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건수는 몇 건인가? 본인 3건, 배우자 3건, 형제 2건, 부모 2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승환계약은 뭐예요? 내 거 빠지죠, 배우자 거 빠지죠, 부모 거 빠져요. 그럼 형제 거는 2개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거는 2건 뺀 나머지 8건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뭐냐면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일단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설계사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에 대한 기준이 시험 문제 출제되겠죠. 일단은 동일 회사에 몇 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냐면 3년 이상 재직하셔야 되고요. 유지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지율은 뭐냐면 내가 계약한 고객들이
계약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13회 차면 한 회 차를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3회 차는 1년 된 거죠. 1년 된 계약이 10건 중 9건, 90% 이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25회 차는 2년이겠죠. 2년이 됐을 때 80% 이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납 초회보험료 평균 80만 원 이상. 이거 월납 초회보험료가 뭐예요? 그냥 보험료,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료가 평균 80만 원 이상 돼야 되고요. 연소득이, 내가 벗는 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전체 설계사 중에 평균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에요, 품질 보증 해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3개월 안에 취소시키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계약이에요. 민원 해지, 무효,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없어야 됩니다. 좀 어렵겠죠? 근데 실제로도 부수인지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인증기간은요 1년입니다. 한 번 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는데요. 이게 1년이 언제부터인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해당 연도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로 많이 문제 내거든요. 아니라 6월 1일부터 다음 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음 달 아닙니다.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렇게 인증 1년 동안 인증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잠깐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생존자의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요, 생명보험협회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는데요. 제가 적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디 가입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디다가 조회할 수 있는 거냐면요,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조회할 수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예금자보호법 나왔네요. 예금자보호법이 뭘까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예금이 지급 정지가 되던가, 아니면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파산한 겁니다. 해산하거나 파산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여기 돈 어떻게 할까요?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는데 얼마까지 보호가 되냐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하면 5천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천만 원인데 이게 뭐 더하기 뭐냐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5천만 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기 대출이 있으면 이거 깎고 주겠죠? 대출은 깎고 채무는 변제하고 주겠죠? 자, 보호 대상을 보면요, 일반적인 보험 계약들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근데 파란색 글씨 볼게요. 변액보험의 특약이나 최저보증금도 보호 대상이 돼요.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밑에예요. 보호가 제외되는 걸 볼게요. 여러분, 법인보험 계약은 제외됩니다. 보증보험 계약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변액보험 계약 제외시킵니다. 근데 주계약이라 써있죠. 왜? 특약은 해주거든요. 특약은 여러분 별개예요. 변액보험의 특약은요, 사실 우리 1일차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계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얘는 해줘요, 특약은. 근데 주계약은 안 해주겠죠. 그리고 재보험 안 해줘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을 외워주세요. 법인, 보증보험, 변액보험, 주계약, 그리고 재보험 계약을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요, 생명보험 광고심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생명보험 여러분들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뭔가 심의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상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제작되는 모든 간행물이나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모든 것들을 다 심의 대상에 놓습니다. 근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지점에 있는 일반 지점의 영업소, 대리점,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제작하는 인쇄물들은요, 이거 광고심의제도까지 갈 수 없죠. 너무 많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심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의 절차는 사전심의가 원칙입니다. 사전심의가 원칙이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홈쇼핑이라고 써 있잖아요. 홈쇼핑은 사전심의를 할 수 있지만, 홈쇼핑은 대부분 생방으로 나가니까 사후심의를 또 하겠죠. 끝나고 나서 홈쇼핑 녹화된 거 보는 거예요. 사전심의랑 사후심의가 홈쇼핑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홈쇼핑이 라이브로 송출될 때 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시험 문제는 예를 단골로 출제하죠.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입니다. 그럼 만약 이거 위반하면 얼마의 금액을 부과할까요? 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는요 1억 원의 제재금.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얼마요? 1억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관련 위반하면 5천만 원입니다. 금지, 이런 것들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 금지합니다 하는데 그거 어기면 5천만 원이죠. 그리고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을 경과했는데도 계속 광고를 내는 거는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심의받지 않은 경우 광고는 1억. 그리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5천,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3천, 1억, 5천, 3천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나왔네요.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나오면 제가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금융감독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 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험회사랑 소송이 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분쟁이죠? 그게 처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아, 그냥 합의하세요.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부가 되고 나면 며칠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면 60일 안에 조정안을 무조건 작성해 줍니다. 그럼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겠죠? 그럼 재판상 화해야 동일합니다. 다시요. 자, 제가 싸웠어요. 조정 신청 들어가고 합의가 권고될 거고요. 합의는 며칠 안에 해야 돼요? 30일 안에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30일 안에 합의 못 보면 뭐 열린다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나면 60일 안에 이거를 마무리 질 거고요. 마무리 진 다음에는 재판상 화해야 동일하다. 근데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법원에 제소된 사건, 법정 소송이 걸린 거죠. 그리고 소를 제기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30일 기억할게요. 60일 기억할게요. 재판상 화해야 동일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입니다. 공시. 여러분, 공시가 뭘까요? 공시. 공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린다. 이게 공시입니다. 뭘 알려줄까요? 자, 제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냥 여러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계약자고 제가 보험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약을 막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객의 권리 중에 하나가 알 권리이기 때문에 그 알 권리를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는 뭐가 있냐면 그게 상품 공시와 경영 공시와 비교 공시가 있어요. 자, 그럼 보험회사에서 하는 공시부터 볼까요? 첫 번째, 경영 공시를 볼게요. 딱 말만 들어도 뭐예요? 뭔가 경영에 대한 공시 같네요. 그래서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재무제표 같은 게 대표적이겠네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걸 당연히 경영 공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경영 공시에는 뭐가 있느냐? 정기적인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정기 공시는 뭐냐면 정기적인 공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결산 공시와 분기 임시 결산 공시가 있는데 결산 공시는 뭐냐면 뭔가 그냥 결산을 하는 건데 자, 결산일로부터 뭐 1년간 그 결산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건데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의 공시라고요. 몇 년간 그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놔야 되냐면 3년간 공시해야 됩니다. 자, 기억할게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한다. 33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는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다음 분기에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만 공시해준다. 좀 다르네요. 결산 공시는 3개월에 3년, 그리고 분기 결산 공시는 2개월에 다음 분기까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공시는 뭐가 있을까요? 수시 공시는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사가 정말 재정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 당연히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발생 즉시 해야 됩니다.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고 언제까지요? 3년 동안 공시해야 됩니다. 3년은 동일하네요. 기억할게요.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여러분 경영공시와 비교공시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비교공시가 중요해요. 왜?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시면 각 회사의 상품들 비교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공시라고 합니다. 그 비교공시 잠깐만 자세히 볼게요. 밑에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는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생명보험협회 들어가신 다음에 인터넷에 공시실을 들어가시면 상품들을 쭉 회사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해 비교하여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판매 채널이나 보장 내용, 보험료, 공시율 등의 주요 정보를 대표 계약의 비준에서 비교해 주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 볼게요. 비교 공시 항목에 뭐가 있느냐? 공시율을 이율을 비교해 주고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가격 지수, 보험이 상대적으로 비싸냐 저렴하냐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지환급금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르란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요. 금융감독원 볼게요. 그럼 금융감독원은 뭘 주되게 공시해 줄까요? 제가 볼 때는 금융사고겠죠. 민원, 금융사고를 공시해 준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 볼게요. 자, 그러면 보험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데 보험을 감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감독하지 않아야 될까요? 보험회사 당연히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감독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요.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준거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시주의가 있습니다. 공시주의는 뭐예요? 알리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준거주의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잘 지키라는 거고요. 실질적 감독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설립하고 해산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세 가지 중에 뭘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쓰고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기억할게요. 세 가지 중에 우리나라 뭐 쓰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세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금은 여러분들에게 세금은 저희가 어떻게 안내해 드렸냐면 1주차 집중 코스 있었죠? 1주 집중 코스 들어가신 다음에 앱에 들어가시면 파트 2에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세금만 딱 모아서 영상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양도 외울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세금은 차라리 저는 진짜 포기하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이 두 문제에서 많으면 세 문제 나오거든요. 정말 많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셔도 전 개인적으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뭔가 찝찝함이 남으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영상 저희가 준비한 짧은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주되게 출제하지만 아주 간략한 부분만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볼게요. 보험은 여러분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보험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세금을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더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제 배웠던 건데요. 어제 배웠던 거, 어제 그제죠. 1일차였죠. 죄송합니다. 1일차 때 배웠던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랬죠. 사망해서 받는 게 상속세였고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게 증여세였잖아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연간 얼마요? 4천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는 게 있었죠. 오히려 그게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이거랑 지금 맞는데요. 여기 화면 잠깐 볼게요.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공제금액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그 시간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일반 보장성 보험은 얼마 한도로 우리 공제해 준다 그랬죠?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그랬죠? 맞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데 조금 다른 거는 공제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12%까지 했죠.
근데 장애인 아까 수익자에게서는 4천만 원이었죠. 장애인 분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보험도 가입하고 장애인 보험도 같이 가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율이 15%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장애인 보험을 가입하고 장애인이 장애인 보험을 가입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12만 원 더하기 15만 원이니까 27만 원이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대상은 그럼 누구냐?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요. 일용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는 누구냐면 내 뭐 배우자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내 딸려 있는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배우자는 나이가 무관하지만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보험 가입하면 어떤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보험은 비과세예요. 보험은 비과세 혜택 누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이겁니다. 저축성보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보험회사에 1억을 맡겼어요. 1억을 보험료로 냈는데 제가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낸 돈은 얼마예요? 1억을 내고 제가 받아가는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얼마 붙은 거예요? 5천만 원 붙은 거죠. 그럼 원래 법상 이 이자에 대한 우리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소득을 이 보험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의 차익을 남긴 거니까 그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 비과세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갈 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저축성보험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연금보험이겠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계약기간이 일단은 10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내는 납입기간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계약기간이 죄송합니다. 월정립식 옆에 있고 일시납이었죠. 죄송합니다. 일시납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내는 거죠. 한 번에 내는 경우는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놔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인당 1억 원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일시납 같은 경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월정리식을 얘기하려고 그랬죠. 가운데 월정리식은요. 납입기간이 언제냐면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내는 기간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게 나가야 되고요. 월 보험료는요. 15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월. 일시납은 얼마까지요? 1억 원까지고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 동일하고요.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면 4가지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었죠. 이거죠. 두 번째 뭘로 받을 수 있었죠? 확정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었죠.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상속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었죠. 네 번째 뭐가 있었죠? 혼합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었죠. 종신연금형 보험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확정연금형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놓고 받는 거였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는요. 원리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고 나중에 이 원리금은 상속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혼합은 그게 섞여 있는 거였고, 여기서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55세 이후에 종신형 연금을 수령해야 되고요. 기준입니다.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연금 재원은 소멸되게 되고요. 연금 개시 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거 몇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것으로 파트 1, 2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하나만 안내해 드릴게요.
파트 1, 2는 그 양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험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시험 문제풀이에는요 최대한 이 내용에 없는 내용들도 저희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 시험 영상 문제풀이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3일차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1일차에 뭐 배웠었죠? 파트 3 배웠었고요. 2일차에 뭐 배웠냐면 파트 4 배웠었고요. 3일차에 파트 1, 2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요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안내가 됐고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모의 테스트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 테스트를 푸시는 거를 같이 하시면서 제가 만일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걸 안내해드리면 이 안내되는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영상도 한 번쯤은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실 거고요.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합격하시면 또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을 또 하나 선물해 준다고 여러분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시죠? 꼭 모의 테스트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이 3일차 학습하시면 알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한 번 더 제 이 3일차 강의를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1, 2일차 못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1, 2일차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일차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1, 2일차에 사실은 우리는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습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3일차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는 라이브보다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제 제가 좋은 자료들을 막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풀이 같은 걸 영상을요. 이전에 이건 라이브가 아니라 VOD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유튜브에서 구독 안 누르신 분,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거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희가 업로드할 때마다 자료를 업로드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딱 뜰 거예요. 그럼 그때 편하게 시간 되시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라이프 MD라고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치시면 되고 구독과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희가 올려드릴 때마다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시험이 어떻게 체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험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저는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응원하는 의미로 저는 최대한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합격하신 다음에요. 다음 저희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저를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